네, 기도로 87차 서울시 의회 앞 1인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일을 맞아서 우리 7살, 8살 정희정아도 함께 국경일 개천절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의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제 앞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가를 오늘은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뚜렷이 들릴 수 있도록 오늘은 무반주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를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이편 단심일세 무궁화 사차에 하여강사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고장하세 이지상과 기밤으로 충성을 다하여 기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사차에 화려가사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고전하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이어서 이 애국가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역사적 사망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한입하고 밖으로 인류공항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돋는다. 우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한국 민주전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금연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1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태극사장 준비! 구령 없이 시작! 아유. 미안. 바로 임백기천. 네, 임백규천. 여기 지금 태권도 도복에도 적혀 있는데, 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남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임백규천. 이 사자성어를 항상 태권도 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정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크게 임백규천 인사하고, 시작!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정이 정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작년 2월달에 이 자리에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후에 이제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받고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면서 저의 1인 시위가 시작됐었죠. 네, 그 당시에 저도 애국심이나 우리나라의 역사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저도 이렇게 매주 해가면서 저도 성장했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87차에 1인 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2017년 1월달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분들께 공식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채널 자체가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채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 중에 제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진솔하게 말씀하셨던 2017년 1월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기 한 2달 전인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잠시만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제 지난 선거 때 예. 그 1,500만이 넘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보담도 예. 너무나 많은 그 어떤 그 허황된 예. 얘기,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예.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예. 이제 잔뜩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래? 뭐 아니면 말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됐어요. 예.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예. 힘들기도 하지만 또 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와중에도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예. 제가 힘들지만 그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철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그 어떤 저의 예. 그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말씀 있으면 좀. 네, 어떠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그 카더라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악성 루머들, 이 극에 달했을 때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솔직한 심정을 이 인터뷰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거짓인 사실들을 그렇게 모함하는 중에도 그것조차도 본인의 탓으로 돌리셨고, 또한 그런 소문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생애의 목표가 여기 마지막에 나왔듯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짜 진심이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셨던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고 국민 죽이는 정책 아무렇지도 않게 펼치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중공과 국계에 이로운 짓만 하고 있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죄 없는 분이 사기 탄핵과 불법 탄핵으로 불법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금 억울하게 5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절대 없을 수 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5년 전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가 무너진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가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처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 앞에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시는 국민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과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이 큰 사건을 두고 침묵하는 국민이 비정상적인 국민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시는 국민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자유를 수호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진상규명이 우리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 계속해서 누리려고 어떻게든 언론으로 막고 정치 선동으로 막으려고 애쓰겠지만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은 깨어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과 2020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진실규명 반드시 국민이 소리 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한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렸다시피 이 카더라, 우리 사기 탄핵에 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구술한다, 약을 먹는다, 헛소문에 헛소문,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여성 혐오의 발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뱉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이 거짓이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이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침묵으로써 국민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저도 좀 늦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라도 여러분, 5년이 지나니 2016년도에 떠돌았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유튜브에 떠돌았던 뉴스들 다 가짜라고 밝혀졌습니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아서 훌륭한 업적이 가짓수로 치면 90가지가 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얕은 마음으로 우리의 대통령님을 감옥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잘못 선동됐더라도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똑바로만 했었어도 이렇게 불법 탄핵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국회의원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장들이나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 아마도 본인은 알겠죠. 얼마나 양심 찔리는 짓을 했는지, 얼마나 천벌받을 짓을 한 것인지, 양심을 어디에 팔아먹은 것인지. 법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1967년 5월 1일 박정희 대통령님의 법의 날을 맞아서 연설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운영하는 관리나 법조인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의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잘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를 기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잘 지키고 또한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는 이 연설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법이란 것이 10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결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2017년도에 정말 큰, 이건 실수라고도 할 수 없죠. 이거는 고의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에도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믿고 의지하는 이 상위 헌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정치 선동된 정치 재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혐의가 하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3개월 만에 1,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알게 된 뉴스인데, 평범한 한 경찰관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똑같은 억울한 사건을 당하신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2017년 7월에 관악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된 마약사범이 어떤 한 경찰관을 지정하고 그 마약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약사범이 그 마약 담당 경찰관에게 나는 돈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자 이 경찰관은 이제 체포돼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거는 딱 하나, 그 마약사범의 증언 하나뿐이었는데 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마약사범은 심지어 10여 차례의 진술을 번복했고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을 해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약사범이 다른 경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허위 진술했다. 그런 고백이 담긴 내용을 그 경찰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분은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죄가 되기까지 이 가족분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고 자기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증거는 그 마약사범의 증언 하나뿐이었는데 그분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받았고 명예훼손을 입게 됩니다. 하물며 일반 경찰도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래도 이분은 그 마약 사범이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상규명 됐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5년이 지나서 이제 묻고 가도 된다? 허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상규명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죄 없이 감금되어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삶의 목표는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과 소신을 믿고 계속 응원할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이제 끝난 과거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이 불법 탄핵에 가담하고 부역하고 배신했던 자들, 정말 진정한 반성 없이는 정치활동 계속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믿고 이 나라를 맡깁니까, 운영을?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진실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애국 시민분들께서도 초심을 잊지 마시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서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 끝까지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이 공휴일, 내일 또 대체 공휴일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체 공휴일까지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런데 내일은 이제 또 저의 생일입니다. 나라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국민들이 저항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네, 제목 개천절을 즈음하여. 기원전 2333년 단기 4354년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짓고 즉위한 날로 10월 3일이다. 환단고기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니 환운 천왕께서 천부경과 인세계를 환인천재로부터 전수받고 태백산으로 3,000명의 코마타스들을 이끌고 내려와 도읍한 곳이 신시이다. 이 개국사건을 개천절이라 한다. 즉 신시 개천 배달국인 것이다. 대종교에서는 기원전 2333년보다도 124년을 소급하여 상월 갑자년 서기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니 이는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백두산 신다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이 시작한 날로 보고 있다. 개천절의 제천행사는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신라와 고려의 팔간회, 만이산의 제천단, 구월산의 삼성사, 평양의 숙련전 등에서 제천행사가 거행되었다.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핵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제천행사를 행하였으며 3일의 3의 숫자는 길수로 여겼다. 나는 지금 개천절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천절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국민이 있겠는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건국일에 10일을 거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다. 19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이요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내각을 구성한 것이요 국민, 영토, 주권, 헌법이 없는데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에 국토를 찾고 주권을 회복하고 재헌 헌법을 공포하였다. 물론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통은 전통이다. 그건 자주, 자립, 자치의 전통적 정신에 계승되어야 마땅하나 건국은 전통과 다르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백방김구로 볼 수 있으나 자유 대한민국 전통성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1919년 4월 11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요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다. 김구로 비롯한 건국 반대파들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합법적인 선거로 쟁취한 건국일이다. 비로소 국민, 영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날이다. 1991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속셈은 아마도 이러하리라. 첫째, 남한의 정통성 부정. 둘째, 북한 인민민주공화국과의 고려 연방제 완성의 도. 셋째, 북한 공산당과의 한뿌리 연결의 도. 금방 8월 15일 건국절 행사에 나오면서 문재인, 김정숙, 광복회장, 김원웅은 마스크 왼편에 태극기를 그리고 그 아래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나라 글씨를 새기고 나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새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기분 한번 묘하다. 무슨 꼼수는 아니겠지? 자신이 19대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8월 15일 건국일을 부정하려 든다면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제1대 이승만 1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하여 현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요 8월 15일은 건국절이다. 개천절을 아끼는 이들이여, 광복절과 건국절을 더욱 귀히 여깁시다. 개천은 하늘을 연 것이요, 광복은 해방을 연 것이요, 건국은 나라를 연 것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2021년 10월 3일 빈손. 이번 광복절, 그러니까 건국절날 8월 15일날 저 문재인이 마스크에 태극기는 달았는데 글자로 한글로 우리나라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네요. 아니 저는 이거 빈손 시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저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 마스크를. 안에 하고 많은 단어 중에 태극기 밑에다가 우리나라, 아니 뭡니까 이게? 아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문재인은 통일되면 나라 이름을 우리나라라고 붙일 사람입니다.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나라 이름 할 거고, 통일되면 국기는 한반도기, 통일되면 국가는 임을 위한 행진고. 정체성이 정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쓰고 싶었으면 빈손 시인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단어가 바로 깃발로 치면 한반도기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기가 뭘 상징합니까? 저 백두작전 북대지가 제일 좋아하는 기, 고려 연방제 통일, 적화토기 상징하는 한반도기, 그걸 한글로 표현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통일되면 대한민국, 통일되면 국기는 태극기, 통일되면 국가는 대한민국 애국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문재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88세의 저희 시아버님이 뉴스에 나오는 문재인 얼굴만 보면 저 바보 등신, 저 바보 병신 그냥 입에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정치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공산당
국회를 그렇게 쫓을 수 있냐고. 저 공산당이 얼마나 악질이고 당해봐야 안다고. 6.25를 겪으셨던 저희 아버님은 그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하고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신 분입니다. 저 공산당들이 재산을 빼앗고 우리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잘 깨닫고 이미 5년 전부터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작년 2020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했고 국민들이 대처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법치로서 좀 선진국의 나라가 또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 그 판결문이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시민이 2건의 고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났는데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위헌이다. 이유는 비전문가인 시민이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비전문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공개성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하면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이것 의심이 가면 재검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투명하게 개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공성 그리고 시민은 누구나 재검표의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작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 1년 이제 4개월 넘어가나요? 네, 그쵸. 저는 2월달부터 해서 1년 6개월 넘어가니까 4월부터니까 1년 4개월이 되시네요. 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권이 담긴 표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철판도 아니고 열쇠로 꽝꽝 묶여있는 것도 아닌 삼립 빵박스에 담겨있고 누구나 열어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검표를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셨던 분들은 누누이 들었던 말,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독재자 스탈린이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선거를 주물럭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석교 밝히라.
투표하는 사람이 자기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의적 자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말을 담고 있는 이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 독일에서는 그래서 수개표를 하죠. 네. 제가 이 정확한 상황까지는 지금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최근에 블로그를 올린 거 보니까 직접 수개표를 하고요. 심지어 표 이동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한 직결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도 이 표가 지금 조작이 될 수 있는데 독일은 투표를 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손으로 이제 개표를 하는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서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자개표기보다는 덜하죠. 전자개표기는 거의 숫자 노름이죠. 우리 통장에 숫자만 찍히면 돈이 불어나듯이 숫자만 조작하면 끝인 이 전자개표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찾은 게 네덜란드에서 2017년 3월 원래는 전자개표를 했었는데 2017년 3월에 총선 개표를 손으로 직접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자개표를 하면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은 후에 실제로 이제 누가 이거를 바로 발표를 하셨냐.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러시아가 세계 선거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 달 있을 총선 개표를 손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정부가. 네덜란드 총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선거를 안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내무부 장관 로날드 플라스토크가 국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고 싶네요. 이렇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국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만 너무 명쾌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좀 이렇게 말하는 멋진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선거를 안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개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라고 네덜란드의 내무부 장관 로날드 플라스토크가 국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재검표조차도 지금 제대로 재검표가 지금 3곳에서 이뤄졌지만 뚜렷한 지금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지금 속을 태우고 계십니다. 아니 12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날드 플라스토크 장관이 국회에 보낸 서신에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3월 총선에 과연 모든 해킹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이렇게 외국 정부의 개입을 염두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셨고 선거 결과가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선거 결과에 드리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이든
깨끗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수기로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 현재 그 당시 126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또 제가 결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고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분들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4.15 총선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에 나오셔서 이 부정선거를 알리시고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이 부정선거를 알리고 계십니다. 또 변호인들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재판관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해야지만 저 재판관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말도 못 꺼내게, 이거는 무효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수준 높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다 방면에서 힘을 합쳐주시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리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수고와 노고 눈 감지 말고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진실 규명에 가짜로 나서지 말고 진심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그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걷기도 힘든 날씨에, 태극기로 들기 힘든 날씨에 왜 광장에 나오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 수호하시기 위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들려드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서도, 어제는 제가 들려드린 건 아니네요. 제가 이 연설을 지금 편집한 부분 말고 앞에 부분에 태극기를 드셨던 국민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라고 박근혜 송태원님, 대통령님께서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2017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바로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처음 그 태극기를 들었던 이유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진 사건,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 목소리를 한결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2020년도에 국회의원 4.15 부정선거에서 많은 증거가 나왔고 국민들이 1년 4개월이 넘도록 이 부정선거 진실 규명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외치지 않는 정치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까? 이 일 저지른 자들이 중공과 북계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 나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이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 저도 알겠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정말 좀 부드럽게 계속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사건을 생각만 하면은 저도 여기까지 이제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정말 밤잠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방역이 여러분 7월 중순에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역시나 짧고 굵게는커녕 정말 저 문재양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정말 문재양이 종식돼야 이 대한민국의 재앙이 종식됩니다. 문재양 종식이 대한민국 재앙 종식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젊은 청년분이 정말 답답해서 이 정치 방역을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한 가지 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1인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제목을 쓰셨습니다. 소상공인 이제는 낭떠러지입니다. 거리두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8월 24일 날 국민청원에 올리셨고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장사하는 20대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2년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협조하며 최대한 노력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4단계 이후 연장에 따라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효과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요. 효과가 있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달간 4단계 시행을 얻은 것이 있을까요? 왜 자영업자들만 모든 걸 짊어져야 하나요? 식당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있나요? 학교, 마트,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이 식당 탓인 게 아닌데 왜 모든 식당이 타깃이 돼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식당이나 술집은 메인 시간이 7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술 파는 식당은 오후 4시 이후에 영업인데 4시간 남짓 장사해서 유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지원금을 많이 주는가요? 재난지원금이라고 300만원씩 주는데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장 내 밥줄이 끊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나 의심됩니다. 0.2% 남짓의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 하나 잡겠다고 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숫자 놀이가 아닌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이 필요합니다. 네, 부산에서 장사하는 20대 자영업자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이 중공우한 폐렴만 아니었어도 더 하루빨리 정말 내려왔을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저 문재인은 중공우한 폐렴 때문에 살았다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중공우한 폐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저 문재인 중공우한 폐렴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국민 주기는 문재인 당장 아웃시켜야 합니다. 저자가 아웃돼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87차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 분은 이상한 여자가 태극기 성조기 걸고 지금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지극히 열심히 돈 벌면서 두 아이를 훌륭히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 엄마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국민들이 나와서 이것을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물로 주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지혜이고, 저도 또한 마땅히 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나들이 나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고 또 이 경제가 탄탄히 발전되고 있을 때 마음껏 이렇게 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이 안보와 이 경제 발전을 망쳐먹는 돈폴리즘, 네, 포퓰리즘을 뛰어넘은 돈폴리즘,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마구잡이로 돈폴리즘으로 표만 사려는 정치인들 규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무장한 지금의 정권, 여러분, 이 정권은 정말 대한민국 죽이는 정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 규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무사히 87차 1인실을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개천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힘차게 우리 애국시민분들과 함께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이 87차의 1인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동안 앵커도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것도 행복한데, 흐뭇하게 바라봐 주신 우리 애국시민분들의 눈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잠시 문재인을 잊고 네,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행복한 눈으로 봐주시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흥이 충만하고 즐거운 우리인데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저 문재인 하루빨리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연이어서 68차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느낀 것이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대단하시다. 저 연이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나왔는데도 너무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하실 때도 많으시잖아요. 평일 중에도 우리 애국 시민들의 저항권을 담아주기 위해 그 현장 곳곳을 가시는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